민통선 북방의 양국은 두타연 계곡, 열목어 최대 서식지다. 인적이 드문 만큼 서식 조건이 완벽하다. 몸체 길이 80cm가 넘는 열목어들이 수십 마리씩 띠지어 다닌다. 그러나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은 이와 상황이 다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음에도 멸종되고 만 것이다. 그 백천 계곡에 열목어가 돌아왔다. 인제 진동 계곡, 오대산, 명계천 등의 주요 서식지에도 열목어의 수가 크게 늘어나 있었다. 열목어의 서식지가 복원되고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겨울이 물러가자 오대산은 가장 먼저 열목어부터 깨운다. 오대산 서쪽 계곡은 옛부터 열목어들의 보금자리로 널리 알려진 곳. 오대산 아래 홍천군의 한 계곡, 열목어 서식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다. 열목어는 계곡 상류에 살지만 겨울 동안은 하천 아래까지 내려와 지낸다. 비록 짧은 거리긴 해도 계절 이동을 하는 것이다. 얼음 속 열목어는 아직 몸짓이 둔하긴 하나 서서히 몸을 풀면서 다시 상류로 올라갈 준비를 한다. 열목어는 옛부터 귀하게 취급됐고 일찍부터 보호의 대상이었다. 지금 열목어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열목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곧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열목어가 이곳을 떠나 채 살던 상류를 향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이 땅의 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계곡 하류에서 2km 떨어진 계곡 상류. 차고 맑은 물이 언제나 넘쳐 흐르며 물속에 산소가 충분히 녹아있는 상류 계곡으로 최종 목적지이며 산란지다. 열목어가 돌아올 이 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상류 계곡에는 노랑 할미새가 이미 새끼를 부화하고 먹이 사냥에 나섰다. 돌틈 사이 교묘하게 감추어진 둥지엔 이미 4마리의 새끼가 부화돼 있다.
다른 새보다 일찍 알을 까면 먹이 경쟁에서 앞설 것이고 그만큼 생존율도 높아질 것이다. 노랑 할미새가 새끼 기르기에 열중할 때 열목어는 월동 장소를 떠나 상류로 향한다. 이맘때에는 대체로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천을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산란을 위해서 열목어는 반드시 상류 계곡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은 연어과의 일종인 열목어의 본능이다. 짝짓기를 마친 원앙새들이 먹이를 찾고 있다. 알을 품는 것은 암놈만의 몫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단 한 차례만 먹이 활동을 한다. 열목어가 산란장을 향해 떠날 때 원앙새는 이미 알을 낳아 부화시키고 있다. 원앙새는 한 번에 10개가 넘는 알을 낳아 품는데 이에 쏟는 정성이 대단하다. 알을 수시로 굴려가며 골고루 데워준다. 그래야만 동시에 알이 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시 둥지를 비울 때도 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몸에서 뽑아낸 깃털로 꼼꼼히 덮어준다. 봄꽃이 만발하면 상류에도 얼음이 녹아 수량이 풍부해진다. 산란을 위해 상류로 오르는 열목어의 막바지 노력이 시도된다. 이때는 혼인색이 완연하다. 산란지로 가는 길엔 크고 작은 폭포가 수없이 많다. 이것을 넘어야만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계곡에 흐르는 차가운 물은 폭포와 소를 반복해 만들면서 열목어가 숨 쉴 수 있는 풍부한 산소를 공급하고 수온도 조절해준다. 물속에 녹아있는 충분한 산소량은 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폭포를 오르기 전 세찬 물살을 피해 돌틈 사이에 쉬면서 숨을 고르며 마지막 준비를 한다. 그리고 안간 힘을 다해 거슬러 오르기 시작한다. 힘차게 폭포를 박차고 거슬러 올라가는 열목어들. 쉽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수없이 반복되는 열목어들의 시도. 이 시도는 계곡을 뛰어넘을 때까지 계속된다.
열목어가 돌아오는 건강한 계곡. 그러나 한때 이 계곡에 열목어가 멸종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다. 처마 끝에 녹슨 채에 매달려 있는 이 오지창이 증표다. 한때 이 마을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도구. 그러나 녹슨 채 예시절을 얘기해준다. 그 사회인데 인민군들이 한 발대 꺾어갔다고요. 끝으로. 그런데 거기다 논약근을 또 서발을 달아요. 달아가서 그 높은 던데서 저 삼봉약소에 거기에 최고 큰 소가 그때 있었는데 그 소에서 최고 많이 잡았는데 그 던데서 이렇게 던지면 여름에 한 번 던지자 두 개까지 그런 데가 많았다고요. 옛날엔 그렇게 흔했는데 지금 우리 구세나고 있고요. 이 오지창을 들고 개울가로 나서기만 하면 얼마든지 잡았던 열목어. 마을 사람들은 계곡을 양어장이라 불렀다. 언제 마지막으로 써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당시 오지창을 물속에 던져넣기만 하면 두세 마리씩 한꺼번에 건져 올릴 수 있던 시절이 그립다. 이렇게 굵은 게 몸패가 이런 게 도로를 개설한다며 숲을 파괴하고 남해구로 수를 줄인 데다 월등초에 약물을 풀어넣는 바람에 멸종 위기에까지 몰렸던 열목어. 최근 다시 열목어가 늘어나자 노인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동안 사라졌던 열목어는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건 마을 주민들의 노력 때문이었다. 열목어가 사라졌음에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이 스스로 포획을 금하고 관광객들이 함부로 잡지 못하도록 규제했으며 채란과 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런 노력으로 이 하천에 열목어가 다시 늘어나긴 했으나 무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시절만큼의 수는 회복시키지 못했다. 군인 갔다가 제대를 해와 보니까 그 군인 가기 전에는 많았었는데 와 보니까 아주 멸종이 됐어요. 열목어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대산에 가가지고 첫날은 4마리를 떴어요. 1년생짜리. 그래가지고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가지고 또 5마리 또. 그러니까 2번 가져온 게 9마리가 왔다고요. 그게 3년 있다가 이제 커가지고 3년 만에 치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치어 나온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주 이 동네 행사가 됐었어요. 아주. 그 치어 나왔을 적에. 이 동네에서는 지금 어린애들도 학생들도 열목어 하면은 못 먹는 고기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돌아온 열목어. 그러나 거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열목어가 올라오기 직전 계곡 상류엔 이미 물까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폭포 뒤 바위 틈에 새끼를 치고 먹이를 날라주느라 분주하다. 물까마귀 또한 7섬 맑은 물에만 살며 날돌의 유충 등 열목어와 식성이 같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먹이를 다투는 경쟁 관계다. 물까마귀는 지능이 뛰어난 조류로 경계심이 유별나다. 둥지를 드나들 때도 물살을 이용해 출입구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깊은 산 계곡에 진달래가 피면 열목어가 산란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된다. 이 지형은 물이 지금 흐르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물속의 용존 산소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산란은 대부분 이렇게 깊은 곳이 아니고 이 깊었다가 다시 이렇게 잔잔한 부분, 약 물 깊이가 한 25cm 되는 부분, 그리고 굵은 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이러한 이런 자갈, 이런 자갈에다 산란을 하는 거죠. 네. 이윽고 상류에 도착한 열목어들은 저마다 산란 장소를 물색해 안락을 채비를 한다. 짙은 홍갈색에 혼인색을 띤 수컷이 암컷의 몸을 비벼 자극한다. 이런 산란 전 행위는 3, 4일간 계속된다. 열목어가 흐르는 물에 알을 낳는 것은 다른 유기물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부화된 알이 풍부한 산소를 얻을 수 있어 생존율도 높일 수 있다. 열목어는 꼬리로 자갈을 헤쳐 산란 털을 닦는다. 그것은 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 때문에 몸을 상하기도 한다. 힘센 수컷은 암컷 주변을 맴돌며 다른 수컷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쫓아낸다. 밤에는 휴식을 취한다. 활동을 줄이고 돌틈 사이에서 서로 엉킨 채 가만히 밤을 지샌다. 산란 행위는 다음 날도 계속된다. 열목어는 태어난 이듬해부터 매년 알을 낳는데 작은 놈은 수백 개에 불과하지만 큰 놈은 한 번에 2, 3천 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드디어 산란. 수컷도 동시에 정자를 방사한다. 밀려났던 다른 수컷들도 재빨리 곁다리로 사정을 하고는 도망간다. 숭어가 정확하게 암수 1대1의 비율로 산란과 방정을 하는 데 비해 열목어는 이처럼 여러 마리의 순놈이 동시에 정액을 방사하는 것이다. 이 알들은 약 한 달 후에 부화하게 될 것이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금년 겨울이 되기 전에 6, 7cm 크기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산란은 반경 2, 3m 내외에서 서너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연어가 산란 후 곧 죽어버리는 데 비해 열무거는 여러 해 동안 살면서 해마다 알을 낳는다. 한때 열먹어가 멸종위기에 처했던 이 계곡. 올봄 2달 동안 우리 취재팀이 야영을 하며 관찰한 결과 그 서식지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산란 장면도 촬영할 수 있었다. 열목어에게 있어 숲은 생존 조건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다. 열목어는 찬물에 사는 이른바 냉수성 어족이다. 열목어가 좋아하는 물의 온도는 섭씨 8도에서 17도 사이. 이런 물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울창한 숲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물가에 우거진 숲은 한여름의 햇볕을 차단해 수온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나무에서 떨어진 육상곤충들은 열목어의 먹이가 된다.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 곧 물속에 풀려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진다. 열목어는 용존산소 함유량이 높아야만 숨을 쉴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수온이 섭씨 20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열목어는 1급수 맑은 물, 서늘하고 산소 함량이 풍부한 곳에만 살 수 있다. 금강모치, 연준모치, 버들치, 갈견이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서로 먹이를 쟁탈하는 경쟁 관계에 있다. 열목어는 어렸을 땐 주로 하루살이나 날도래, 엽새우, 깔다구 등을 잡아먹고 자라서는 개구리, 금강모치, 가재 등을 먹이로 한다. 먹이가 부족할 때는 열목어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한다. 계곡 먹이사슬 구조의 상층부에 위치해 있는 열목어지만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다른 경쟁자의 먹이가 되어 생태고리의 순환을 돕는다. 열목어는 물속뿐만 아니라 물 밖에 사는 곤충이나 짐승도 먹잇감으로 삼는다. 반대로 물 밖에 사는 새들이 열목어와 먹이 경쟁을 하기도 한다. 하늘을 나는 물까마귀도 물속 열목어와 같은 공간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산란을 마친 열목어가 잠시 휴식하는 동안 물까마귀 가족은 둥지를 떠난다. 새끼가 스스로 먹이를 찾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 그동안 어미는 여기저기 부산하게 돌아다니며 새끼들을 먹여야 한다. 크기만으로는 새끼 물까마귀와 어미를 구분할 수 없다. 오직 깃털의 색깔로 알 수 있을 뿐이다. 물까마귀가 둥지를 떠날 무렵이면 원앙새 새끼도 알을 까고 나온다.
알에서 깬 원앙은 몸에 물기만 마르면 채 하루도 넘기지 않고 바로 둥지를 떠난다. 어미 원앙이 먼저 둥지 밖으로 날아간 후 새끼들을 부른다. 새끼들은 용기를 내서 뛰어내려 보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로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절하기까지 한다. 새끼들이 모두 둥지에서 나오면 어미가 이들을 불러 모은다. 원앙새 가족은 이제 열무거와 물까마귀가 사는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 철쭉이 피기 시작하면 열무거의 알은 부화를 시작한다. 산란을 하고 부화되는 과정은 온도에 따라서 비 온도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보통 25일 정도부터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아, 저 있네. 저거죠. 네. 무슨 나왔잖아. 이거 신기하네. 지금 연어가는 예. 대부분 딴 그 고기보다 난항이 큽니다.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열무거도 지금 난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몸 크기만 하잖아요. 이 난항이. 열무거 알의 부화는 수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25일이 소요된다. 갓 부화한 열무거 치어는 배에 달린 커다란 난황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바닥에 누워 지낸다. 부화 후 열흘이 지나면 난황을 거의 빨아먹고 바닥에서 떠오르게 된다. 이때부터 먹이도 먹기 시작한다. 봄비는 계곡 모든 동물과 식물들에게 있어 생명수와 같다. 그러나 열무거 치어에게만은 생존을 위협한다. 물이 불어나 물줄기가 세차게 일며 개울바닥을 뒤집으면 작은 자갈이나 모래틈에 숨어있던 열무거 치어들은 밀려나오게 된다. 첫 번째 적은 올챙이들이다. 그 밖에 다른 어류나 새, 양서류 등의 먹이가 된다.
같은 하천에서 먹이를 다투는 금강모치도 어린 열먹어의 적이다. 이렇게 부화된 알이 성어가 되기까지의 생존율은 겨우 3%. 그러나 열먹어가 성장한 후에는 반대로 이들을 먹이로 삼는다. 그리고 열먹어는 이 계곡의 먹이사슬 최상층에 위치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계곡 생태계는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룬다. 열먹어는 강원도 영서 지역 일대 숲이 잘 보존되고 계곡이 잘 발달된 곳에 주로 서식하고 있다. 열먹어의 남방 한계선은 봉화 백천 계곡이다. (1965년) 이곳 백천 계곡에서 열먹어 멸종 사실이 보고됐다. 그 이래 1990년까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은 인근 태백 지역의 광산 개발로 숲이 파괴됐기 때문이다. 그 밖에 봄철 산란지를 훼손한다든지 겨울철 은신처를 없애는 등 직접적인 해를 입힌 것이 주 원인이었다. 열먹어 서식지 보호구역인 이곳에서조차 열먹어가 사라져버리자 사찰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관계당국이 나서 복원 노력을 했다. 현불사에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 1990년 열먹어 성어를 얻어다 이 연못에서 체란해 그 이듬해 부화를 시켰던 것이다. 다시 우어 수면 나오면서 넘어가게 돼요. 그 이후 매년 체란과 방류를 계속하고 있다. 탄광 지역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함으로 해서 많은 열무가 서식지를 잃어가고 열무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없어진 것을 있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1999년 6월 취재진은 이 계곡 일대의 열먹어의 서식 실태를 조사해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반 멸종된 열먹어가 이 계곡에서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며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상류도 마찬가지였다. 열먹어는 돌아왔다. 계곡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각종 규제로 산림 파괴를 적극 막아 열먹어의 서식 환경을 확보한 것이다. 이 계곡의 경우 열먹어가 멸종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30년 동안 천연보호구역을 끝내 해제하지 않은 채 환경복원을 꾸준히 시도했다. 주민들의 각성과 반성도 또 다른 성공 요인이다. 그동안 포획을 자제하며 꾸준한 방류 사업을 펼쳐온 결과인 것이다. 그것은 숲의 복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다. 봉화 농촌지도서와 현불사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춘천 내수면 연구소에서도 1995년부터 열먹어 인공 체란과 방류 사업을 시도해왔다. 열먹어의 생태를 연구하는 일에서부터 체란과 부화, 환경조사와 방류 사업 등 열먹어 증식을 위한 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옛 문헌에 나오는 열먹어 서식지를 정밀 분석해 생태 환경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4.5. 예. 이 계곡 또한 옛 문헌에 나타난 열먹어 서식지다. 연구소에서는 여기를 찾아 수온이나 수질, 먹이 분포 등 열먹어가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의 조건을 확인하고 있다.
먹이나 경쟁 어종의 분포 등도 조사돼야 한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인공 부화된 어린 열목어를 방류할 수 있다. 이 하천도 열목어의 먹이가 되는 수소곤충이 충분히 분포돼 있어 방류지로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됐다. 지난 5월 치악산 계곡에 열목어를 방류했다. 연구소 사람들, 지역 주민,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도 함께했다. 열목어는 이제 이 계곡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생태계가 복원되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번 사라진 종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작업인 것이다. 나무가 없어진 산을 보고서야 나무의 소중함을 알았듯이 열목어가 떠나간 뒤에야 사람들은 열목어가 왜 소중한지 알게 됐다. 그리고 숲이 돌아와야 열목어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 베던 손을 멈추고 산을 지켰다. 그러자 숲은 계곡에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은 다시 계곡물을 식혀주었다. 한여름에도 20도를 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계곡에다 열목어를 구해와 해마다 풀어주었다. 현불사 정호수님은 아예 절에서 열목어를 키워 5년에 걸쳐 풀어주었다. 마침내 나라에서도 내수면 연구소를 통해 열목어 키워보내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열목어가 돌아왔다. 돌아온 것은 열목어만이 아니었다. 계곡의 맑은 물이 돌아오고 그 물가의 나무도 숲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열목어를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온 열목어로부터 배운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돌아와야 할 것은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둘째,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